정치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을 내란 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며 연내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6개월을 약탈과 파괴로 평가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리드 멘트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야기들을 좀 말을 해봤습니다. 여야 대표가 직접 발언도 내놨는데요. 듣고 대담 이어가죠. 윤석열과 일부 부역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 암덩어리들이 전이되어 곳곳에 퍼져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입니다. 삼권 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찹니다.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인민재판법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네, 여야 대표의 발언을 좀 들어봤습니다. 12.3 비상계엄하고는 1년이고 이재명 정권 출범하고는 6개월인데 이렇게 발언들 들어보니까 정청래 대표는 암덩어리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 장동혁 대표는 이 6개월 동안이 약탈과 파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봐야겠죠.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그냥 이제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있는 것이고 정치적 레토릭일 수도 있는 것인데 기준은 국민의 시각이죠.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의 수치를 보면 국민의 시각이 누구 말을 맞는지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재명 정부가 6개월 됐는데 약탈과 독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요, 본인의 망상 속에서 그냥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뭔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를 꼭 빼내서 얘기를 한다면 모를까 전체를 아직 반년도 안 된 정부를 약탈 정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깃장 놓는 수준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일단 뭐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예. 정청래 대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정청래 대표가 계속적으로 저희 당 그리고 사법부를 동시에 공격을 합니다. 근데 용어가 너무 세요. 저희 당 전체가 이제 암덩어리라는 얘기까지 하니까 이 정도 얘기하는 게 과연 여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언어의 수준인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거의 스토커 가까운 수준으로 매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법원 전체가 정청래 대표로부터 이렇게까지 공격을 받을 만큼 헌법을 위반을 했는지 아니면 사법부로서의 어떤 사명을 다하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대선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시 그 파기환송심 그거를 결행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의 결과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대상을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을 올해 안에 완수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올해 아니면 이제 한 달 안에 그렇죠.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 네. 그리고 3대 특검이 끝나는 즉시에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특검 대상에 법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더라고요. 법원이라는 조직이 특검 대상이 될 수는 없겠죠. 제가 앞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그냥 정치적 레토릭의 수준의 메시지다. 수사다. 사실 이제 내란에 부역을 했을 만한 사법부의 이론이 있다면 특검의 대상이 됐을지 모를까. 법원을 특검의 대상으로 둔다라는 것들은 그냥 사법부 전체에 있어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불신도가 높다라는 말을 돌려서 얘기한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은 조희대 사법부가 정말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의 어떤 신뢰를 보이고 있느냐.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조희대 사법부다라는 비판을 하고 싶으나 사실 그 사법부 개혁이
그런 어떤 이 직무를 나태한다는 이유만으로 개혁이 어떤 응징식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개혁은 시간을 두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의 시간을 통해서 단단한 상태에서 해야만 성공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사법개혁에 대해서 올해 안에 끝난다라는 정청래 대표의 말은 사법부 압박용의 어떤 메시지지 않을까. 다만 이제 특검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좀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특검 시즌2는 있어야 된다. 예. 우리가 이제 신뢰로 들어서 김건희 특검 보세요. 김건희 씨가 저지른 일이 지금 16가지 혐의였는데 제가 봐서는 한 4-5가지 정도밖에 지금 수사가 안 됐고 너무 격가지가 많아서 그래서 정작 양평고속도로에 그 김건희 일가 땅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아직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시즌2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법부의 압박할 용으로 이제 레토릭이 많지만 어쨌든 2차 특검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원하는 게 뭔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또 불안해하는 그 심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지기현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 근데 공교롭게도 또 그분이 계속 지금 내란 관련한 재판, 개헌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TV로 보잖아요. 근데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임하는 것 같지 않고 하니까 혹시나 국민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까. 또는 재판이 지연되니까 지금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밀어붙인다든지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다른 형태의 어떤 조직을 만든다. 이렇게 가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적 태도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가 많고 설령 그런 식으로 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예. 당연히 위헌 심판이 걸리기 때문에 재판 자체는 더 늦어집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판이 너무 늦어져서 뭐 청산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꾸로 가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만은 예. 더 나가서는 안 되겠다. 이게 법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안 올라간다. 본회의에서 통과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건 민주당에서 잘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제 특검 말씀하셨는데요. 네. 시간을 많이 줬고 3가지 특검이 동시에 사상 초유의 어떤 현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근데 특검을 2번째로 하겠다 하면은 일단은 이 특검 민주당이 거의 주도적으로 단독으로 만든 특검이잖아요. 그럼 성과가 안 난 것에 대해서 먼저 반성부터 하셔야 돼요. 민주당스러운 특검 3개가 돌아갔는데 별로 결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민주당과 생각이 비슷한 분들로 특검을 구성했다고밖에 없을 텐데 그분들이 능력이 안 돼서 성과를 못 냈다면 다른 방식의 특검을 생각한다든지 다른 방식의 수사 방식을 국민께 제안한다든지 이렇게 나가야지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특검 2번째 하겠다. 그럼 똑같을 겁니다. 이게 바뀔 게 없기 때문에 더 능력 있는 분들로 특검을 구성한다는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검 대신에 뭐 국가수사본부라든지 이쪽에다가 맡기는 것이 맞겠다. 너무 수사할 게 많아서 지금까지 진척이 안 됐다는 얘기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서 비판적 의견 내주신 사법개혁안 같은 경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카드를 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예. 국회의석이 너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필리버스터밖에 더 있겠습니까? 필리버스터 예. 막 중단법 그거 얘기하던데요. 어차피 지금 놔둬도 예. 24시간밖에 못 합니다. 120석이 안 되기 때문에 24시간 지나면 그냥 무제한 토론 이 과정도 끝나게 돼요. 저희는 이제 그 어떤 물리적인 시간보다도 저희가 그만큼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국민들께 전달하는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의석수만 가지고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을 한다는 것이 나중에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겠느냐까지 잘 생각하셔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주당 내부 법사위에서 통과된 뭐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소위 말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본회의에 통과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긴 하지만 민주당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국민들도 많다. 제가 그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이 필리버스터 중단법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는 의회 정치 자체를 소위 말해서 말살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 제도가 있는 것은 무제한 토론이라는 것이 나올 상황에 대해서 소수긴 하지만 그 의견을 국민들께 전달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그래서 민주정치의 기본 틀인 아무리 소수라도 의견을 존중한다는 그 원칙을 지키자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한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어떤 법률은 위헌 법률 제청도 못하게 막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막겠다는 거예요. 다수의 힘으로. 과연 그런 것이 민주정치에 맞는 것이냐. 민주당은 이름이 민주를 달고 있잖아요. 이름에. 그럼 한자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른 걸 쓰지는 않을 거예요. 당명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길 저는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윤석 대변인이 좀 주도적으로 비판적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 반론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법을 제안한다. 그러니까 60명이 제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 명만 나와서 계속 떠들면 되는 겁니다. 사실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동물국회를 막고 입으로 토론하란 소리예요. 공방이라는 건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실際누군가는 앉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상을 보면 여야 막론하고 일단 이 필리버스터가 발목 잡기 형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사실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성실의 의무도 같이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실하게 해야죠. 필리버스터를 결정하는 것도 성실하게 이 결정 자체도 신중하게 하려면 그만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60명 이상 재석해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힘을 실어줘라. 좋은 풍경 아닌가요? 왜 같은 동료 혼자 외롭게 한 18시간씩 떠들게 놔둡니까? 한 60명씩 보면서 힘내라고 응원도 해주고 그런 것들은 여야 막론하고 적용되는 법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뭐 반발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라든지 특별히 아니죠. 전담재판부라든지 법 왜곡죄에 대한 신설에 있어서는 좀 수기 과정이 필요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란 전담재판부가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이 45년 만에 일어난 이 일상에서 일어났던 내란과 쿠데타 이 부분을 철저하게 단죄하고 신속하게 뭔가 책임자 규명을 해서 끝내자는 거거든요. 근데 조희대 사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게을러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의 압박 수준에서 멈추게끔 조희대 사법부가 먼저 법원 내부에서 자정적으로 본인들이 설치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국민들한테 그 청사진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사법개혁에서는 멀어질 것 같고. 하지만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사실 판사들이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안에 포함된 사법부의 독립이죠.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보면 국민들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까 우리 건들지 마. 우리의 자율성과 우리 판사의 존엄함을 왜 자꾸 건들려고 그래? 헌법에 보장돼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사법개혁의 일원으로서 그 권한은 국민이 줬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는 조금 많은 공론회장도 필요하지만 법 왜곡죄 정도는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법부의 자정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 오후 2시부터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서 내란 전담 재판부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 법원 행정처도 그렇고 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었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려보다는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일의 순서가 틀렸습니다. 법원장 회의를 하고 나서 오부여인 회동 때 대통령에게 사법부 입장을 얘기해야죠. 사법개혁 그거 너무 성급하다. 공론화가 필요하고 우리 건들지 말아라. 이런 식의 어떤 대통령 면전 앞에서 얘기한 것들은 내부에 들어보니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 내 이런 목소리들을 제가 대표에 전달합니다. 이거와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이 먼저 입장을 표명했잖아요. 예. 사법 건들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수수받듯이 법원장 회의를 치르는 거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조차 조희대 대법원장의 독선적인 사법부 운영 자체가 국민들 눈에는 좋지 않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나마 뒤늦게라도 법원장 회의가 열려서 사법부 내의 많은 구성원들이 사법개혁을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갈 수 있을까 논의한다는 점은 환영하니까
좋은 의견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회의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이제 법원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중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기 없이 뭔가를 밀어붙이는 것은 전체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을 서로 이제 나눴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저도 좀 궁금한 것이 그럼 법원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어떤 방안이 나올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쉽게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회의 분위기를 모르니까. 다만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어떤 정부에서 이렇게 사법부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비난한 적이 있었느냐, 압박한 적이 있었느냐, 과연 군사 정권에서도 이런 적이 있었느냐, 유신 때도 이런 적이 있었느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과거에 사법 파동이라는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어떤 내부에서 대법원장이 판사들, 법원 구성원들의 생각과 다른 행위를 했을 때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는 경우였어요. 근데 이거는 정치권에서 어떤 재판의 내용이라든지 파기환송심했다고 해서 한 사람을 찍어서 특히 대법원장을 찍어서 스토킹하듯이 괴롭히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뭔가 예단을 가지고 법원이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한다. 그것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가둬서 뭐 내란 종식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하죠. 지금 1심 결과 나오지도 않았고 이렇게 재판이 늦어지는 것은 민주당이 특검을 만드느라고 중간에 그 기소 과정이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민주당에서 재판 잘한다고 하는 이진관 판사, 그분도 지금 빨리 재판을 하지만 결국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1월 18일 날 1심 결과 발표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특검 만드느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법부에서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지규현 판사에 대한 인사 조치를 안 해서 계속 개헌 관련한 재판을 맡게 한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재판 진행하는데 왜 그 변호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못하느냐. 뭐 이런 정도인데 그게 어떻게 사법개혁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근거가 박약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금 이러한 어떤 공세는 정말 정치적인 공세로 그쳐야지 법을 바꾼다거나 뭐 법 왜곡죄 만들어서 사법적인 어떤 부분을 흔든다. 그러면 법 왜곡은 누가 판단합니까? 그럼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은 독단적이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견제할 건지 그것부터 얘기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각 당의 상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당 얘기 먼저 해볼 건데요. 앞서 들어오시기 전에 속보 나온 거 보셨죠? 네. 저희 중앙위에서 민주당에서 그렇습니다. 1인 1표제 부결됐다. 네네. 그리고 계속 지금 후속 기사들 좀 찾아보는데 277명 찬성표, 299명 돼야 이게 과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결됐습니다. 좀 네. 예상하셨는지 또 궁금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결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봤어요. 그랬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현재 1인 1표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당내에서 이견이 굉장히 크게 좀 표출이 됐고 지도부가 한 일주일 정도를 또 수기 과정을 거친다고 했으나 그 또한 충분한 수기 과정이라고 인정을 못할 만큼의 어떤 과정 속에서 당무위가 마무리되고 중앙위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투표가 참석 인원의 70% 이상의 찬성을 가져왔으나 예. 전체 중앙위원회 593명인가 그럴 거예요. 19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596명 중에 373명이 일단은 투표에 참여했는데 그 투표한 참여 인원 중에 전체 인원의 절반을 넘어야 되는데 넘지를 못했습니다. 찬성은 많았어도. 결국은 이제 이게 찬성이 많았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1인 1표제라든지 지금 당에서 주도한 당원 개정안에 중앙위원들이 많이 찬성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또 그건 또 아니죠. 왜 그러냐면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과반을 못 넘을 수도 있다는 걸로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1인 1표제는 대의원제 폐지와 더불어서 그 중앙위원회 구성들은 국회의원과 일부 중앙에 있는 대의원들이 다수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본인들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얻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좀 추측을 했는데 예. 일단은 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는 다뤄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앞서 뭐 당내 이견 이런 부분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당내 이견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겨내는 게 죄송합니다. 예.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우선 이번에 지금 277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네. 과반 확보에 실패한 상황이죠. 일단 보면은 이견이라는 것은 1인 1표제 부분들은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도 진행을 했으나 예. 이게 당에서 완전하게 당원들이 하나의 의견으로 절충되지를 못했어요. 대의원의 어떤 그 열악 지역에 있어서의 대표성을 유지해 가느냐, 아니면 아예 그걸 다 없애고 1대1로만 가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결론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뭐 50대 1이었던 어떤 대의원의 어떤 권리당원의 대표성을 20대 1까지는 줄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1대 1인데 이거를 지금 지역에 있는 대의원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만큼 그 절차적인 정당성,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가 아닌 전당원 여론조사 이후에 당무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지금이냐라는 타이밍상의 문제 제기였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연임을 할 거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진 또 당원들은 이거는 이해 충돌이 있다. 이거는 본인이 있을 때는 이거를 추진하면은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분출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일주일 동안에 이제 수기 과정을 거쳤으나 그게 쉽사리 좀 봉합되지 않은 결과가 오늘 중앙위원회 어떤 당원 1인 1표제의 부결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사실 이런 것들은 선거를 앞두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지선 뭐 후보자 경선률 몇 % 할 거냐, 50이냐 70이냐 막 얘기도 나오잖아요. 민주당의 이 부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가결이 될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으로 큰 승리를 얻을 거다. 그러니까 역으로 부결이 될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굉장히 손상받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여당 대표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뭔가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지 않습니까? 8월 1일 당선 이후에. 그래서 과연 정청래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런 측면도 있었을 텐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예. 내년 8월로 지금 예정돼 있는 다음 전당대회에서 대표 연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리더십 자체가 이전보다는 좀 약화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드라이브 거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당원들의 호응을 얻기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드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그 공격수도 주 공격수는 정청래 대표였잖아요. 그리고 뭐 사법개혁 계속 이런 얘기하고 저희 당에 대해서 뭐 위헌 심판해서 해산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갈 수도 있겠다. 저희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원조 친윤으로 꼽혔던 PK 3선 윤한홍 의원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지지층의 손가락질 다 벗어 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계엄을 벗어던지고 그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를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그 지지 세력, 또 한편으로는 당대표를 만들어준 그런 분들에 대한 섭섭함은 지방선거 이겨서 보답하면 됩니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난 3일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유사하게 계몽령이었다라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원조 친윤 윤한홍 의원이 좀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의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윤한홍 의원의 말씀은 그야말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그 충격을 넘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걸 느끼게 할 만큼 굉장히 그 파괴력이 큰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 전 대통령과 인연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했고 이런 식으로 계엄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 때문에 일어났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말자.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
우리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섭섭함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하면 된다. 할 수 있는 얘기 다 한 겁니다. 저도 윤한홍 의원의 말씀과 100%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정당은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선거 승리와는 정반대로 가는 조직이 그러한 당이 당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지지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승리라는 것이 국민의 뜻에 맞춰서 간다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해버린다면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 될 것이고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언제든지 국민의 뜻을 받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12월 3일 그 중요한 날에 국민의 뜻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윤한홍 의원이 작심을 하고 당대표의 면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높이 평가될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당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너무 강성 지지층에게만 좀 기대는 행보를 한다.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비대위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장 대표가 좀 이런 요구에 응답하겠습니까? 지금 솔직히 장동혁 대표가 당에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지세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또 장 대표가 취임한 게 이제 석 달 조금 지났거든요. 예. 8월 22일에 취임을 한 건데 또 얼마 안 돼서 저희 당이 비대위를 또 출범시키고 하는 것이 또 국민들께 어떻게 보일까 그런 걱정도 앞섭니다. 그런데 계속 장동혁 대표가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더 이상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분들도 당 내외에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 뭐 비대위를 언급한다기보다는 지도부의 구성원들이 조금이라도 국민 뜻에 맞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 전환을 통해서 조금씩 국민들께 다가가는 모습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당대표의 거치가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할 계제는 아직 아니라고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그런 전 대변인 같은 분들이 주변에 있을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 주변에도. 그럼 뭐 이렇게 술 먹고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할 텐데 예. 거기에 대한 발언이 어떻게 좀 돌아오길래 지금 계속 이렇게 입장차가 당내에서 있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 좀 더 많은 분들과 폭넓은 분들과 의사 교환을 좀 하고 예. 말씀을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마도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좀 낮고 그렇다 보면은 중도에 계신 분들의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니까 양쪽 진영에 있는 분들이 주로 투표를 한다는 전제를 깐다면 조금이라도 보수 쪽을 뭉치게 하는 것이 선거 승리에 유리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더 오른쪽에 있는 분들을 끌어당기는 게 우선이 아니냐. 그 다음에 중도로 가자. 뭐 이런 논리인데요. 글쎄요. 국민 대다수가 판단하는 바로는 오른쪽에 있는 분들보다는 더 가운데 있는 분들이 때에 따라서 지지 정당을 바꿔서 투표할 수 있는 분들의 비율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전체 국민의 뜻과 부합한다고도 볼 수 있죠. 수리적으로 봐서도.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 상황 인식에 대해서 차이가 일단 많이 있다.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야구에서도 4번 타자가 필요하지 뭐 운동장 넓히는 게 우선이냐 이런 얘기했던 것도 또 떠오르기도 하고요.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4번 타자 얘기를 했는데 경기장에 들어와야 4번 타자를 하든 공을 칠 거 아닙니까? 지금 경기장 밖에 있어요. 사실상 헌법 테두리 밖에 있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경기장에 진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 국민의힘 내부의 중진이라는데 동료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경기장 밖에서 떠들지 말고 들어오세요. 안 그러면 그냥 거기에 계시든지요. 이 얘기거든요. 사실 제가 좀 더 극명하게 얘기하면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월 3일 날 사과를 놓침으로써 내쫓기게 생긴 위기에 몰렸다. 저는 사실 궁지에 몰렸고요. 이거는 이제 좋은 말로 그 당에서는 비대위로 전환한다고 하고요. 좀 국민들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쫓겨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것이고 최근에 윤한홍 의원도 그렇지만 권영진 의원 두 의원의 말을 보면 여기까지다라는 경고입니다. 윤한홍 의원도 면전에다 대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배신자 소리도 되고 그 계엄의 이유를 민주당 탓하면 받아들일 국민이 없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두 번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권영진 의원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자막으로 보시지 않았어요? 장동혁 최저 내일 선거면 자리야 두석이다. 저거는요 물러나란 소리예요.
장동혁 체제를 가지고는 지방선거 못 치른다. 우리 말을 듣든지 아니면 물러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과연 물러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이걸 물러날 것인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식의 버티기 작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윤석열 아바타라고 할 만큼 매우 닮아 있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극우 유튜브들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출연하고요.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요. 두 번째는 국민 여론을 무시합니다. 전광판을 보지 않아요. 지금 여론 추이가 국민의힘이 추락하는데 그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잘난 거 많다. 라고 하면서 전광판을 무시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 없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떠들기 시작합니다. 뭐 이재명 정부가 독재 정권이라든지 다 망했다든지 6개월 됐는데 뭐가 망했습니까? 이제 시작인데. 그런 없는 현상을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을 망상증세라고 하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가 무너질 때 딱 세 가지가 충족됐던 이유죠. 저는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이거를 가속화시켜서 결국에는 스스로 쇠락의 길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네, 또 당내 어떤 의견이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 이번 주 내내 계속 얘기가 있었죠. 결국 사퇴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김남국 비서관은 그 자리에 있기가 어려웠죠. 그 당연하게 본인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난 것이니까 그건 그렇게 큰 어떤 이변이라든지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이 사건을 촉발했다고 볼 수 있는 문진석 의원이 당직에 대한 어떤 사퇴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없이 지금 언론에 그냥 짧게 SNS에 글 올린 거 외에는 반응이 없잖아요. 당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본인이 그 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스스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인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김현지 씨는 또 언급이 됐어요. 그 얘기가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당연직 인사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관련해서 강훈식 비서실장 외에 김현지 비서관까지 언급됐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그 언급이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어떤 상황을 촉발하느냐. 거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고 본인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더 이상 존재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면 그분도 스스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엄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상황에 대해서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 그리고 문진석 의원에 대해서 어떤 거취 그런 부분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김현지 부속실장의 부분은 그 사실 야당의 빌미를 제공한 사안은 된 거는 같으나 그거는 이제 정치적 공세의 빌미이지 현상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슨 문인석 의원과 김남국 전 비서관 사이에 등장합니까? 이름만 등장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봉변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어떤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다 책임지러 가는 과한 어떤 지적 같고요. 다만 저는 김남국 전 비서관이 사퇴를 했는데 김남국 전 비서관은 답변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묻지 않았으면 답변을 안 했겠죠. 그러면 물었던 문진석 원내수석부 대표는 물론 SNS에 아주 이별계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책임지는 모습에 있어서의 등가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대통령실에서 문진석 원내수석부 대표의 경질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국민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김남국 비서관도 사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끌었던 문진석 원내수석 대표께서도 서운할 수는 있으나 어떤 그 당직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있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 이게 나름대로 국민들이 그래도 뭔가 책임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니까요. 저는 조만간에 문진석 의원께서 어떤 그와 같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당 내에서 김남국 그 비서관에게 조금 옹호하는 발언들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옹호라기보다는 그냥 그 김남국 전 의원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품성 자체가 워낙 그렇게 재기발랄하고 부침성이 좋다 보니까 형 누나하고 그런다 이제 그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그걸 옹호라고 볼 수는 없죠. 지원 사격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원 사격. 그래 지원 사격인데 초시는 부적절했죠. 저게 어떻게 저 모습이 국민들 눈높이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부적절했으나 저는 사실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에 있어서는
왜 김남국 전 비서관만 사퇴를 하고 나머지 현직 의원은 지도부가 뭔가 결단하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느냐 측면에서는 지도부의 부담을 위해서라도 결정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행보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이게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생중계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해요. 네네. 아무래도 이게 순회부처 업무 보고 자체에 대해서 투명성을 강조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고요. 두 번째는 좀 이 업무 보고를 통해서 유능함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본인 행정가를 오래 했었고 행정을 하면서도 시민이나 도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높은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능숙한 일 잘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자 하는 그런 좀 전략이 아닐까 아니면 그런 의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능숙한 일 잘하는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정파를 막론하고요. 대통령이 이 전체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각 부처를 통화를 하면서 업무 보고도 뭔가 좀 생동감 있게 받고 그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업무 추진, 행정에 관해서 성과를 내기는 바라는 마음은 뭐 국민의힘이든 어느 당이든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오늘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도 만났습니다. AI 뭐 이런 것들 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기도 하고 아무래도 소프트뱅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뭐 기대하시는 바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AI 시대라는 것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네. 그냥 AI가 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생활이 이제 됐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루에 AI와 관련된 그 플랫폼이라든지 앱을 안 씁니까? 다 쓰잖아요. 그리고 좀 더 AI를 잘 활용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실생활에 반영되는 AI의 세계를 좀 구축하자. 이게 결국에는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뭐 말씀한 대로 상하수도처럼 물을 틀고 물을 잠그고 하듯이 우리가 수시로 쓰는 것처럼 AI에 대해서의 친숙함과 그럴 만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 그게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술적 투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언급하면서 이제 첫걸음을 뗀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